예, 이 동영상에 대하여 정혜선이라는 분이 도대체 성재존, 팩맨 이런 사람들이 그 동영상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이길래 비판하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댓글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설명을 하기는 난감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대부분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서 추가로 답변 달면서 추가로가 아닙니까? 어쨌든 그 답변에서 여기서의 대부분과 결국이 대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그 피해의 의미도 함께 부디 찾아보기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저것을 제가 다시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 아마 저기서 대부분 결국 피해 저런 단어 하나하나에 방점을 두고 이제 축약해서 쓴 문장인데요. 아마 저것을 실제적으로 이해를 한 분은 아마 대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두 사람이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물론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30년, 40년, 50년 인간이 살아오다가 사람이 인식체계에 관한 최초에 만난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저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거대한 불편한 진실에 관한 문제이니까요. 결국 그렇게 인식을 만약에 누군가 하게 된다면 혼란이나 불편,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는 현실적으로는 힘든 삶의 방식에 진입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간단치 않는 문제입니다.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의식은 진화를 하게 되고 훨씬 넓은 어떤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삶에 있어서는 참 마땅치 않고 힘들고 불편한 그런 사는 방식에 진입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그 정도만 제가 암시를 하겠습니다. 더 긴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니까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간단하게 썼지만도 내가 지금까지 알아는 세상보다 전혀 다르게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 성재준 씨 이 부분, 유시민, 박주민의 왜곡을 알아본다. 이런 동영상인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냥 빠르게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좀 냉정히 말해가지고 구제불능인 인간이구나 하는 것은 여기서 또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는데 그냥 이걸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하죠. 두 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을 지금 300명인데 그 이상을 늘려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 근년에 있어가지고 계속. 그것에 대해서 유시민 씨는 뭐 300명을 늘리는 것이 법 해석적으로도 맞다 그러고 이 성재준 씨는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200명 이상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니까 300명일 수도 있고 300명 이상일 수도 있는데 유시민 씨 쪽 이런 쪽은 300명 이상이 뭐 350, 400명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다음에 성재준 씨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뭐 헌법 학자들을 뭐 주장이 300명 한계로서의 의미다 뭐 이런 헌법 학자들 뭐 데리고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헌법 학자 그런 얘기는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요. 헌법 학자가 헌법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어떤 의식이나 그 나라 국가의 사정이 결정하는 것이지. 또 이 사람이 데리고 오는 헌법학자 그런 것들이 학자들도 다 그 견해가 틀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이념 상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누구 말 옳다 할 수 없는 거고 또 더군다나 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근년에 거론된 거예요. 근년에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또 인원은 느리되 총액은 동결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어떤 세비를 줄이고 전체 금액을 늘리지 말자. 그렇게까지 타협을 해서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인구 대비 선진국에 비교해서 우리가 적은 게 맞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또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증대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올 현대사회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적을수록 소수 갑에게는 유리하고 다수 을에게는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손해가 나도록. 그러니까 성재균 씨는 역시나 세상의 실질적인 전체를 안 보고 어느 하나를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있는 그 버릇을 여전히 못 버리고 있네요. 버릇이라기보다도 사고 체계가 저렇게 다 단순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딴 거 없고요. 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진국보다도 이거 인상률이 높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통계를 막 들여대는데 뭐 저 사람이 데리고 온 통계를 뭐 객관적으로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맞다고 치고요. 그러더라도 최저임금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종류의 사회 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하는 것에 대한 보완 기능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선진국이 우리보다 최저임금을 놀리는 인상률을 이렇게 폭이 높이 있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최저임금을 어떤 같은 성격을 가진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 수준으로서 다양한 안전망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좀 어려워진 면이 있지만 노동 착취되는 사람 젊은이들이 많이 구제되었고 또 국가 제도라는 것은 선도적으로 한두 발 앞서갈 수 있다. 또 제도는 시간의 경과한 후에 또 효과를 검토돼야 된다. 이런 말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성재준 씨 같이 최저임금이고 하나만 가지고 무슨 따지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 뭐랄까요. 바보예요, 바보. 바보가 아니고 생각이 초딩 수준이죠. 그리고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전체 사회의 사회 안전망 이런 거 관련해서 그 일부로서 어떤 일부 요소로서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올려서 어떤 경제적 어떤 어려움을 조금 극복해보자 그런 의미도 있는데 다른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면 굳이 최저임금 이것을 무리하게 조금 폭을 줄여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보완 기능으로 이런 성격이 다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국가 어느 땅에 사는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서 전부 인권으로서 어떤 어느 정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장치가 있느냐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페이 같은 이거 하나 물고 늘어지고 옳고 그렇고 끊임없이 흥분하고 막 떠들고 있더라고.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참 구제불능이구나 도저히. 응? 최저임금 안 오르면 어때요? 만약에 다른 사회 안전망이 잘 되어 있는 국가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그래요. 전체로서 실제로서 결부되는 인간 세상 결부되고 또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는 인간 세상의 그 실체를 모른 채 어떤 개별 사정에 대해서 그걸 자꾸 시비를 걸고 옳고 그르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들으면 이거 초딩도 아니고 그런데요. 요 사람은 개별 사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쫙 하기 때문에요. 이 말이 다 맞는 같이 들리게 돼요. 그 시청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람 말에 대해서 저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댓글 달린 것도 다 그래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별 요 얘기를 보면 물론 이 사람 얘기가 자기 그거 방향으로 몰고 가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개별 사정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개별 사정에 관한 그 범위에 축소되어서 이게 옳게 그러냐 이렇게 사람은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 걸로 다 이해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 들어온 사람은 이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이 사람 말에 대해서는 다 긍정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그런 어떤 이유도 또 상당히 크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 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온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다만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사회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냉정하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안 넘어가죠. 그거의 태반은. 내가 솔직히 말하지 우리 그거 네티즌 수준이 그렇게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판단할 이 사람 말 듣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구조적으로 판단할 사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을 인간이 살아가는 그 실체가 모든 것이 다수 요소로 연관관계에 대해 가지고 그 인간이 그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행불행이라든지 유리불리 적절한지 아닌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 체제인 거 하나가로 결정돼요 삶이. 모든 어떤 국가에서 모든 제도와 그 사이의 관습이 얼마나 공평하게 되냐는 것이 전체가 총합이 되어가지고 각자의 그 국가에서 개개인의 삶의 어떤 어느 정도 그거 민주적으로 그거 어떤 혜택을 가지고 되는 것인지 정당하게 주어지는지 이렇게 따져야 되지. 무슨 체제임금 하나 가지고 모든 그 인생의 모든 것이듯이 이렇게 뜯어 제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의 실체와 인간의 역사 이런 것들을 완전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의로 이런 걸 알아봐야 되죠. 생각 자체가 그 정도, 심하게 말해가 아주 쫌팽이 같은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사실 아니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고마워. 열내고 뜯는 거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 평생 저런 한계를 못 벗어날 것 같아, 보니까.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울리비백 부보지간에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한 20여 년 됐는 것 같아요, 20여 년. 갑자기 이 책이 눈에 보이길래, 그때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사회학자인지까지는 몰랐어요. 그때는 뭐 읽은 기억도 진짜 거의 안 나고, 그때 이렇게 읽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날, 좀 인상은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 책이. 그리고 이분이 유명한 위험사회에서 썼고, 유명한 사회학자죠. 그 당시에 유명한 사회학자인지를 몰랐어요, 이분이. 세계적인 사회학자인지를. 그냥 이거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냥 대신 읽어주는 사람 역할을 그 정도나 해보려고. 정치 얘기, 골머리 아픈 거, 단무가 좀 쉬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또 성계준 시적을 보고 나니까 잠깐 또 하게 되었는데, 이거 잠깐 읽고 치우겠습니다, 그냥 이 책 서문에, 이게 한 20여 년도 넘은 책이에요. 이게 98, 그러니까 이 책 저자가 독일에서 20년도, 25년이나 이 정도 전에 집필한 책이니까 오늘하고 안 맞겠지만, 그러나 어떤 삶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대적으로 반드시 맞지 않고 또 한국과 독일이라는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지만도 그거와 관계없이도 어떤 일반적인 그런 어떤 우리 인식 체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사적인 혼란됐는데, 이게 당연히 사랑은 세레나데 그런 책은 아니에요. 보니까 사회과학자가 쓴 책이다 보니까
사랑의 사회학적인 그런 어떤 의미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그런 어떤 수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죠. 자, 서문에 개인 그리고 삶과 사랑의 여러 방식들. 도대체 엄마는 왜 결혼하신 거죠? 커닝햄의 소설인 세상의 끝에서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묻는다. 걱정되지 않으셨어요? 엄마의 진짜 삶은 놓쳐버리고 뭐랄까 어딘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버린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질문에 마치 귀찮은 팔이라도 되는 양 손을 내저으며 쫓아버렸다. 토마토를 얻게 된 엄마의 손은 축축하고 번들번들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거창한 질문을 하지 않았단다. 어머니는 대답했다. 넌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계획하고 사는 게 어렵지도 않니? 이와 비슷하게 트로우의 소설 거정책임에서도 어떤 미래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하는 딸 때문에 고록스러워하는 한 아버지가 나온다. 열망과 고통과 모순과 분노 그리고 온갖 충동과 감정들로 뒤엉킨 그의 딸 소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터는 자기와 그의 아내 클라라는 차라리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그가 한창일 때는 모든 것이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서구 세계에서 어디나 자라났던 중간 계급의 남녀들은 한결같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훌륭하게 키우는 것 등을 열망했다. 모두가 똑같은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태어난 늦지막히 결혼한 소니에게는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런저런한 관계, 결혼, 남자, 그리고 자신이 고른 그저의 말에 따르면 아직도 반쯤은 어린애 같은 별난 친구에 관해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출발선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스터는 문득 무엇 때문에 남편이 필요한지를 깨닫기만 하면 바로 결혼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던 마르타가 생각났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책에서 우리는 사랑과 가족과 개인적 자유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임을 밝혀볼 것이다. 남녀의 성별주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핵가족은 이제 해방과 평등한 권리라는 쟁점 앞에 산산조각나고 있다. 해방도 평등권도 이제 더는 편리하게 우리의 사생활 바깥에 머물러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사랑이라고 불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혼돈이다. 이러한 진단이 옳다면 가정적 지복의 안식처인 가족 대신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다시 가족일 것이다. 단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이전보다는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그러한 가족들이 그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다. 협상된 가족, 대안적 가족, 복수의 가족, 이혼 후 새로운 타협들, 재혼, 또 한 번의 이혼, 당신 아이와 내 아이와 우리 아이들로 구성된 새로운 집합, 그리고 과거의 가족과 현재의 가족들로 구성된 새로운 집합. 이것들은 핵가족의 확장이자 그것의 시간상의 연장일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그래왔듯 개인들 간의 결연일 텐데 주로 그것이 우리의 풍요하지만 비인격적이고 불확실한, 전통도 사라지고 온갖 종류의 위험에 의해 손상된 사회라는 으스스한 환경으로부터 일종의 피난처를 대표하기 때문에 널리 찬양받을 것이다.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남녀들은 동거나 이혼, 계약 결혼 등을 시도하기도 하고 가족과 직장, 사랑과 결혼, 새로운 모성과 부성,
우정과 단순한 친분을 조정하려고 분투하면서 삶의 올바른 방식을 찾아낼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진행 중이며 멈춰 세울 방법이 전혀 없다. 이것은 가히 계급투쟁 다음에 닥쳐올 지위투쟁이라 할 만하다. 높은 수준의 번영과 사회보장을 이룩하고 평화와 민주적 권리가 당연시 되기 시작한 나라들에서는 더 이상 가족의 요구와 개인적 자유 간의 모순이나 가족의 요구와 사랑 간의 모순들이 고통과 억압에 맞선 일상의 투쟁 뒤로 숨겨질 수 없게 되었다. 전통적인 사회적 정체성이 서서히 사라져감에 따라 남녀의 성별 역할에 대한 남녀 간의 적대 관계가 사적 영역의 심장부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누가 설거지를 하느냐 하는 문제로부터 섹스와 바람 피우는 문제,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온갖 태도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중요해 보이기도 하는 온갖 문제들에 걸쳐 있는 이러한 적대 관계는 누가 봐도 크고 작든 분명하게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개인의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사회 속에서 사랑은 점점 더 우상화되어 가고 희망들의 무게에 짓눌려 희미해져 가고 있다. 사람들이 사랑에 더 많은 희망을 걸수록 사랑은 그만큼 더 빨리 모든 사회적 결속을 잃어버린 채 허공으로 사라져 가는 듯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사랑이라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리에, 즉 왜곡되고 은폐된 방식으로 나타나곤 한다. 처음에 그것은 단지 나와 당신 간의 어떤 사소한 불일치뿐이던 것이 자꾸만 자라난다. 사랑에는 언제나 이런저런 긴장이 따르기 마련인데 우리는 언제나 사랑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들을 서로 모순된 두 사회적 역할들 간의 충돌로 보지 못하고 각자의 성격이나 실수, 부주의 탓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그것은 이런저런 성격을 가진 혹은 어떤 실수를 한 두 사람 사이의 직접적 충돌로 나타나며 마침내 두 사람의 사활을 건 상호 비방전 혹은 지긋지긋하니 헤어지고야 말겠다는 욕망에까지 이르고 마는 것이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 노동자와 경영자들 역시 서로의 차이를 개인적 문제로 이해하지만 최소한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살림을 차리고 결혼하고 함께 일하며 아이들을 길러야 하는 운명이 아니다. 반면 남자와 여자의 가정적 관계에서는 살림을 함께 해야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불화를 아주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아주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든다. 오늘날 커플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요구들을 그냥 따르기를 원치 않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해 부부만을 위한 세계를 창조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정해 가려고 시도하는데 바로 그러한 시도가 원래 이러한 관계에 내재해 있던 부조화들을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사소한 싸움이나 말다툼이 겉으로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른 어떤 굳건한 감정적 토대도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그러한 사소한 토닥거림이야말로 커플들이 전적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는 안전망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점점 황량해져 가는데 사람들은 사랑에 깨졌을 때조차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다란 희망을 사랑에 걸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야말로 온갖 개인적인 배신이 난무하는 불쾌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버팀목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음번엔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상투적인 위로의 말은 희망과 절망이라는 두 측면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헤어진 두 사람 모두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각자를 개인화시켜준다. 우스꽝스럽고 진부하고 희극적이며 때로는 비극적이까지 한 온갖 복잡한 문제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 이 책은 바로 이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쩌면 단지 사람들이 다른 문제로 눈을 돌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랑, 온갖 기대와
좌절에 짓눌려 버린 이 사랑이야말로 전통이 해체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중심일지도 모른다. 사랑은 희망, 배신, 갈망, 질투로 나타날 수도 있다. 독일인들처럼 심각한 국민들까지도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중독들 말이다. 사랑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야말로 현 상황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라는 말로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예, 서문인데도 길어가지고 다 못 읽었네요. 서문 중에서 그냥 일부만 한 반대여서 읽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책 읽으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 책 읽지는 않았던 본인 자유이고요. 간단한 어떤 사랑의 어떤 달콤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회학자가 쓴 어떤 사랑에 대한 복잡한 어떤 방정식, 뭐 1980년대인가 80년대 후반인가 그 당시에 독일에서 사회학자가 쓴 책이지만도 뭐 오늘날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럼 읽어봤습니다. 이 서문 초장이다 보니까 좀 추상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무슨 말인지 자꾸 복잡한 얘기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덜 다가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한번 읽어봤습니다. 뭐 어느 부분을 고르기도 곤란해가 처음부터 읽어봤어요. 예, 그냥 큰 의미 없이 읽어봤습니다. 올리비 백하고 부부지간에 쓴 책이에요. 올리비 백.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길어졌네.